김태현의 정치쇼.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입니다. 현대사의 첫 장이 새롭게 열리는 날이죠. 오늘 0시에 국궁통수권을 넘겨받으면서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도 기대와 바람들을 담았는데요. 중앙일보, 공정과 상식의 5년 시작, 협치가 숙제. 한국일보, 함께 잘 사는 나라, 통합 리더십에 달렸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멉니다. 진영과 세대, 젠더로 갈라진 민심도 통합해야 되고요. 경제와 안보의 발걸음도 무겁죠. 그래서 저희 김태현의 정치쇼는 오늘 특집 새 정부에 바란다 이런 시간으로 준비했는데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5월 10일 화요일 김태현의 정치쇼 첫 곡입니다. 허레노트의 노래가 오늘 첫 곡이었어요. 전 처음 듣는 노래인데 제가 왜 이 노래를 우리 정 PD 통곡한지 알 것 같아. 제목이 You Make My Dreams Come True. 당신이 내 꿈을 실현시킬 수 있어요. 요거 우리 국민들이 오늘 취임하는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 각자 모두 꿈이 있으실 거예요. 뭐 취직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집을 사고 싶으신 분도 있고, 건강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대통령이 국민 개개인의 꿈을 다 실현시킬 수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 국민들의 대통령 취임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 보면서 이 5년 동안은 그래도 내가 바랬던 것들이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희망 누구나 갖지 않겠습니까? You make my dreams come true. 이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이 노래 제목을 딱 보니까 갑자기 이거 말고 다른 노래 듣고 싶은 게 있었어요. SES의 Dreams Come True. 우리 또 이 얘기하니까 밖에 정 PD 고개 끄덕여서 그렇지. 역시 우리 저 테디 수준이 역시 호레노츠 팝송 모릅니다. 가요로 좋아해요. SES의 Dreams Come True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제가 기회 봐서. 4722님 드디어 윤석열 정부가 시작하는 날이에요. 많은 우려도 있지만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취임식이 있는 오늘 오프닝 선곡이 너무 궁금하네요. PD님의 선곡 이유를 오늘은 제대로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오늘의 오프닝 송이 뭔가 이거는 궁금해하시는 단계가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You Make My Dreams Come True. 요거 새 정부에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 요거로 저희가 선곡을 한 거고. 4651님 5년간 불철주야 애쓰신 문재인 전 대통령님 양산 사전 맞이하러 가려고요. 이제 5년을 책임질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 잘 받들고 귀 기울여 주시면 더 바랄 건 없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4651님의 문자는 굉장히 좀 가슴에 와닿네요.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하시는 거를 양산에 사전 맞이하러 가신다는 거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열렬한 지지사고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반대 세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취임할 윤석열 대통령에도 좀 애정을 가지시고 또 희망을 가지시는 이런 분들, 사회고 하나님들, 이거 좋은 부자입니다. 정파를 가리지 않고 전직 대통령도 성공한 대통령, 현 대통령도 성공한 대통령.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해주셨고, 0752님 젠더 갈등, 세대 갈등, 빈부 갈등으로 인한 혐오 문화 제발 좀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조금씩 바꿔나가길 새 정부에 기대해봅니다 하셨고요. 정혜라님도 대한민국 새롭게 탄생한 앞으로 5년을 잘 이끌어가지길 기대하고 공정과 상식이 꼭 실천될 수 있길 지켜보면서 기대해보렵니다 하셨습니다. 4722님, 4651님, 0752님, 정혜라님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김태현의 정치쇼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휴대폰 문자로 들어오시는 분은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 무료로 하실 분들은 고릴라나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소식들만 간추렸습니다. 뉴스 온 더 블록.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청와대를 떠나 용산시대를 열었습니다. 취임식은 잠시 후 오전 10시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국회에서 열립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제 저녁 시민들의 배웅을 받으며 청와대를 걸어서 퇴근했습니다. 5년간의 임기를 마친 문 전 대통령은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준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부터 전면 공개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늘 새벽까지 17시간 이어졌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조국 전 장관 수사, 딸 논문 관련 논란 등이 쟁점이었는데 청문 보고서 채택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뉴스 온 더 블럭의 화요일은 SBS의 박소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역시 첫 번째 소식은 오늘 대통령 취임식 임기 시작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임기는 오늘 새벽 0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첫 일정은 이 지금 이제 국방부 본관으로 쓰이던 건물이 이제 대통령실이잖아요. 이 대통령실 지하 벙커에서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군 통수권을 이제 이양받았기 때문이죠. 네. 오늘 일정은 굉장히 숨가쁩니다. 지금은 일단 서초동 자택에서 휴식 중인데 조금 후 10시에 자택을 출발해서 국립현충원 가서 참배를 하고요. 11시에 국회의사당에서 공식 취임식을 마치고 다시 용산 집무실로 출근을 해서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외교사절단과 잇따라 면담을 합니다. 오후 3시에 다시 국회로 돌아가서 로텐더홀 경축 행사에 참여하고 오후 7시에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외빈 초청 만찬을 하는데 거의 서울을 남북으로 오가면서 굉장히 바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오늘 취임식은 뭐 어떻게 꾸며진다는 거예요? 오늘 취임식에 키워드는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잡았습니다. 네. 국민과 함께한다는 걸 강조하는 행사가 된다고 하는데 오늘 취임식 초청 인원이 4만 1,000명이거든요. 여기서 국민이 3만 3천 명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국회 경내에 도착을 해서 한 180m 정도 연단까지 걸으면서 시민과 악수도 하고 뭐 셀카도 찍고 뭐 이런 그림을 좀 보여줄 예정이고요. 그 오징어 게임의 깐부 할아버지로 인기를 많이 모은 배우 오영수 씨, 뭐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5대에 걸쳐 헌신한 인대위 씨 등 국민 대표 20명이 단상에 함께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이제 개방의 의미를 좀 강조한 게 취임식에서 또 반영이 됐는데, 그래요? 예를 들면 이제 그 현장의 모습을 이제 현장의 생중계로 이제 뭐 주변에서 꼭 들어가지 않아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취임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 분량을 뭐 알려지기로는 기존 취임사의 절반 분량 정도로 줄였다고 합니다. 네. 내용은 아직 공개는 안 됐지만 자유와 인권, 공정과 연대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쓰고 탈고한 내용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뭐 취임식 할 때마다 내외민들 누가 참석하느냐, 그렇죠. 특히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참석하느냐 이런 것들을 관심을 끌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오늘 취임식의 자리 구도를 보면 그 단상 뒤에 약 양옆으로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앉을 예정이고요. 네. 참석하는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 참석하고 김윤옥 전 여사, 이순자 전 여사, 김현철, 노소영 씨 등 전직 대통령 가족과 유족도 참석할 예정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건강과 거리 등의 문제로 불참을 하고요. 외비는 미국의 세컨 젠틀맨으로 불리는 더글러스 엠모프 변호사와 시진핑의 오른팔로 불리는 중국의 완치상 국가 부주석,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용산 시대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집무실도 이제 용산 전 국방부 청사, 그 다음에 네. 관저도 외교부 장관. 네, 맞습니다. 저 관저로 결정은 난 거죠? 네, 집무실은 일단 옮겨와서 업무를 이미 시작을 한 거고요. 그 오늘 가보면 이제 그 원래는 국방부 건물이었는데 그 입구에 이제 청와대를 상징하는 대통령의 상징물인 봉황. 또 새겨놨고 건물 외벽에는 취임식 슬로건도 걸려 있고 용산시대는 개막을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건물 2층과 5층 이 두 개 층을 오가면서 업무를 볼 예정이라고 하고 원래 청와대 시대에 춘추관에 별도로 있던 기자실도 1층에 두겠다라고 일단 약속은 한 상태입니다. 네. 관저는요 이게 좀 뭐 아직 리모델링이 덜 돼서 한 달 정도는 있다가 뭐 입주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가능한 상황이라 한 달 정도는 윤 대통령이 현재 집인 서초동에서 출퇴근을 할 예정이라 요 이제 출퇴근 거리의 어떤 신호 통제, 교통 통제가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겠구나. 거기 뭐 저 서초동에서 이렇게 반포대교 건너가지고 오면은 되긴 하는데 거기가 10분 내에 워낙... 주파를 한다고는 하는데 워낙 네. 항상 막히는 곳들이어서 그렇죠. 네.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교통 통제하면 10분 내에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10분 가기 위해서 통제 그렇죠. 시간이 좀 있으니까. 출근 시간에 10분은 귀합니다. 그렇죠. 네. 이름 정해졌어요? 청와대라는 이름은 이제 못 쓰잖아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피플스 하우스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긴 했는데 현재 이제 우승 상금 600만 원을 걸고 국민 공모 중이고 아마 다음 달 뭐 한 달 안에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용화대, 드래곤 하우스 이런 거 되는 거 아닌가? 기자들 용궁이라고 이렇게 별칭으로 많이 부르곤 하던데 뭐 그 공식 네임은 될 수 없고. 말대로 별칭으로 용궁. 예. 네, 국민들의 어떤 아이디어를 모으겠다는 게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정보 보고하고 그랬다 BH 이렇게 많이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대화할 때도.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요? 예, 근데 그것도 이제 DH? DH. 예, 드래곤. 예. 오늘 일단은 요거 이제 생활 정보 중에 하나인데 국회 주변에 교통정체가 많아요. 그거 좀 알려주시죠. 일단 국회 주변은 오늘 새벽부터 지금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국회대로 의원회관 앞에서 서강대교 남단까지 900m, 뭐 의원회관에서 국회 뒷길로 지나서 서강대교 남단까지 가는 또 그 길도 다 지금 통제된 상황이라 제 생각에 이 근처에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자차 아니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도 해당 도로 지나다니는 18개 버스 노선 우회 운행하고 취임식이 열리는 11시 반부터 1시간 동안은 9호선은 무정차 운행할 예정이니까 이 시간에 주변에 안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새로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첫날이고 그러니까 동시에 이제 어제는 물러나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이었어요. 어제 퇴임식 상황 좀 알려주시죠. 네, 어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사를 통해서 일단 5년간의 소회를 밝히며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정했습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지만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는 국민, 정부, 대통령 모두 고생했고 높이 평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당부는 국민 통합이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더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면서 통합으로 나아가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뭐 이거를 뭐 일부 조간 조선일보에서는 뭐 갈라놓고 통합을 외쳤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네. 어제 이제 가장 백미는 오후 6시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면서 걸어서 퇴근하는 과정이었는데 직원들 환송받으며 나왔고 청와대 분수대 앞에는 굉장히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서 가는 길을 환송을 했고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은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네. 그 얘기 이제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란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지긴 했는데 어쨌든 뭐 앞서도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임 대통령, 현재 대통령, 미래 대통령 다 성공해야 그렇죠. 나라가 잘 되죠. 네. 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냥 원론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그냥 원론적인 얘기다. 뭐라고 이렇게 뭐 해석하라 합니다. 내일 아마 여의도 타짜 시간을 물어볼까요, 타짜들한테. 자, 청와대 시대는 그럼 어제로 마감된 거고 오늘부터 지금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네, 가면? 지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지금 공개가 경내 공개는 이제 정오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뒤에도 등산로 같은 게 있잖아요. 청와대를 통해 나갈 수 있는 등산로는 오늘 오전 7시부터 열려서 이미 일부 시민들은 이용을 하고 계실 걸로 보입니다. 이 청와대 내부는 오늘 정오부터 공개가 되는데 일단 오늘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2만 6천여 명 정도고요. 이게 내부 건물 내부는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못 들어가고 이제 그 청와대 경내에서 건물들은 볼 수가 있다고 해요. 뭐 대통령이 집무실이 있던 본관이나 상춘제, 녹지원 등을 관람할 수 있게 되고요. 내부는 아직 정리가 필요해서 일단 잠정적으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청문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네, 어제 사실 뭐 어제 워낙 뉴스가 많았었는데 어제 저녁 기준으로는 이 청문회가 가장 핫한 뉴스였는데요. 어제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오늘 새벽 3시 반에 끝났습니다. 17시간 정도 진행이 됐어요. 준비하면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보는데 아직도 안 끝났나? 아직도 안 끝났네. 근데 3시 30분, 40분 정도 끝났더라고요. 사실 어제 청문회는 야당이 송곳 검증을 예고하며 한 차례 청문 일정을 연기하기도 했고 워낙 뭐 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기도 해서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중요한 내용 정리 좀 해볼까요? 어제 나왔던 거? 뭐 한 3가지 정도로 주제를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검수완박, 뭐 딸 논문 대필 등과 관련한 스펙 관련 논란, 조국 전 장관 수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검수완박 법안 같은 경우는 한 후보자가 청문회 시작 모두 발언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세를 펼쳤는데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국민적 우려가 크다.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한다. 이런 소신을 밝히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 싸우자는 거냐 이런 반발이 바로 나오면서 좀 처음부터 이제 본질의가 오전 내에 이루어지지 못할 정도로 여야 의원 간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검찰 과잉 수사 문제가 어제 네. 논란이 됐었는데 뭐 민주당이 이제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나 이런 과거의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법무장관이니까 사과해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한 후보자는 1984년 서울대 운동권 출신이 연루된 민간인 감금 고문 사건 등을 거론하면서 일부의 문제를 검찰 전체의 문제로 호도하지 말라 이렇게 맞서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 실수하고 발언 태도 이게 좀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딸 스펙 관련 논란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좀 있었던 건데 영상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봤어요. 네, 뭐 주요 인물들이 민주당 김남국, 최강욱, 이수진 의원이었는데 이제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한 후보자의 딸이 일저자로 쓴 논문과 관련해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모 교수의 이모를 이제 가족의 이모라고 착각해가지고 뭐 이모랑 같이 썼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제 네. 부분에 대해서 한 후보자가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잘못된 사실이 드러났고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는 딸이 보육원에 노트북을 기부한 내용에 대해서 거기 써 있는 기증자의 한 아무개가 한 후보자의 딸이라는 취지로 추궁을 했는데 이건 한 아무개는 이제 회사 이름이었던 거죠. 한국 3M이라는 회사 이름이었고 이수진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과장되게 소리를 좀 높이고 언성을 높였다. 일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제 핵심을 좀 비껴간 어떤 비판이 있지 않았냐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1분 남았는데 어제 청문회 나왔던 것 중에서 딸 스펙 관련 얘기들 잠깐만 한 30초만 얘기해보고 마무리하죠. 대필 같은 경우는 지금 케냐에 사는 작가가 대필했다 이런 정황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후보자는 입시와는 상관없는 글이기도 했고 케냐 대필 작가와는 접촉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런 각종 스펙 관련 논란이 있는 게 입시에 관련된 입시에 사용된 사실은 없지만 또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문 보고서는 채택이 안 됐다는 거죠? 안 됐습니다. 예. 네. 오늘 뉴스 온 더 블락 화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SBS의 박수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20대 대학생 이지윤입니다. 요즘 남녀 갈등 막 그런 게 심화됐잖아요. 국가 측에서 약간 그런 차별 같은 걸 완화를 시켜주면은 많이 괜찮아질 것 같다고 생각해요. 막 군대 같은 것도 200만 원 그런 거 꼭 지켜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바라는 거는 모병제 모든 남자들이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전 70대 후반에 있는 사람인데 내 조정식이라는 사람입니다. 한미 국가나 한미 동맹 하에서 자유민주주의 이념 실리적인 애교를 통한 그런 게 돼야 된다 생각해요. 지금 시대가 이제 또 신냉전 시대? 일단 국방력을 많이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30대 직장인이고 지금 3살짜리 아들 한 명 키우고 있는데 물가나 뭐 집값이나 많은 문제가 있는데 안정화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새 정부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으르렁대고 싸우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 경제가 잘 돌아가게끔 해주면 돼요. 집이 있고 없고 또 한 채냐 몇 채냐 다 같이 사는 세상에 뭔가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특집 코너를 만들었어요. 특집 새 정부에 바란다 이런 주제를 11시까지 얘기해볼 건데 일단 2부에서는 정치 분야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고 10시부터 3부에서는 경제하고 외교 그리고 경제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동산 문제는 똑 떼어내서 이제 4부에 따로 얘기를 나눌 건데요. 오늘 특집 코너이기 때문에 구성도 특별하게 꾸몄습니다. 저 2부 3부는 2분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3분이 됐다가 또 마지막에는 2분으로 그렇죠. 끝나는 예, 맞습니다. 예, 뭐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뭐 이러는 거죠. 뭐 일단 먼저 들어오신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신유일 명지대 교수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자막이 올라왔는데 곧 3분 완전체가 된다고 합니다. 예, 잠시만 기다리시면 좀 한 분이 또 제가 나가서 또 불완전체가 돼가지고 죄송해서 어떡해요. 네? 그리고 지금 들어오실 한 분은 청취자분들에게 익숙한 분이십니다. 한때 저희 정치쇼 고정 패널이셨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좀 정치 2부에서 이제 정치 분야 얘기 좀 해보기 전에 이제 포괄적으로 이런 질문 좀 드려볼게요. 저희 제목이 특집 새 정부에 바란다잖아요. 우리 네. 저 신일 교수께 자, 새 정부에 바라는 거 하나만 뽑아주세요. 그럼 뭐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딱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네. 회복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회복. 예, 뭐의 회복이냐 하면 첫째로 이제 사실은 이 법의 자의적,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법은 지켜요. 근데 법은 지키는데 법의 가치라든지 법을 만든 취지 같은 경우는 훼손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민주주의의 수단과 가치를 혼동시켰어요. 그러니까 다수결이라는 건 민주주의의 수단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다수결로 하면 민주주의 가치가 실현된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수단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 망치를 가지고는 여러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망치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를 다 합리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바로 이런 훼손된 가치 이런 것들의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적으로 이 문재인 정권이 시장에 굉장히 많이 맞섰거든요. 시장에 우리가 뭐 자본주의 안 하겠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하는 상태에서 맞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어떤 시장에 있어서의 회복이 좀 필요하겠죠. 우리 홍기빈 소장은요? 예, 저는 그 2020년대로 업데이트 했으면 좋겠다. 이 한마디 하고 싶어요. 2020년대로 업데이트? 예, 요걸 좀 배경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그 유럽 정치에서 원래 전통적인 유럽의 그 주도 국가는 프랑스였는데 옛날에 1970년대 정도까지 지금은 단연코 독일이 원탑이잖아요. 프랑스 사람들이 어떤 좌절을 느끼냐면은 프랑스가 이제 강성한 나라였다가 대략 한 1990년대 그러니까 미테랑 정권 끝나고 그 시라크 정권 들어올 때부터 뭔가 내리막을 걷기 시작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위기의식이 그 이번 마크롱 대통령이 연임하게 된 계기가 되는데 여기서 프랑스 사람들이 느꼈던 좌절이 이런 게 있다고 해요. 뭐냐면은 사회는 엄청나게 산업 구조도 바뀌고 미래로 가고 있는데 정치 구도가 낙후돼서 이게 병목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 전체가 새 시대로 빨리빨리 나가는 거를 갖다가 그 프랑스 그 5공화국의 헌법이 계속 이걸 가로막고 있으니까 여기서 병목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우리 프랑스가 이렇게 그 낙후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 비슷한데 6공화국 헌법에 우리도 지금 잡혀 있는 상태인데 2020년대에 맞는 산업 구조와 사회 구조로 사회 전체를 업데이트해야 된다.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시는 사이에 우리 최창렬 욕인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이수연님, 최창렬 교수님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교수님. 그 전에도 읽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아, 뭐 또. 네. 자, 1743님은 홍 소장님 팬입니다 하셨고 이수영님, 신일 교수님 회복 한 단어로 정의해 주시다니 명언입니다. 그게 이제 저는 듣고 싶었죠. 저도 저 회복 꼭 딱 꽂히는데요. 우리 지금 두 분에서 앞서 무슨 말씀해 주셨냐면 저희 제목이 오늘 코너 제목이 새 정부에 바란다니까. 새 정부에 바라는 거 하나만 딱 정리를 해달라. 저희가 부탁을 좀 드렸어요. 근데 하나만 얘기하기가 너무 힘든데 워낙 바라는 게 많아서 이제 새롭게 출범을 하는 정권이니까 일단 너무 갈라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갈라져 있었던 때가 없었던 것 같고 맞아요. 이른바 신구 권력의 갈등이 이렇게 첨예한 적도 없었어요. 물론 24만 표 차밖에 안 나는 선거 결과였기도 했고 또 이제 6월 1일 날 지방선거에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도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들 얘기하는 그 진영 간의 대결 구도가 그대로거든요. 대선이 연장전인데다가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른바 협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협치란 말은 여당도 야당도 여야가 바뀌었습니다만 여야 아무도 사용도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문재인 정권도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도 협치 통합을 얘기를 했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얘기도 아예 안 하더라고요. 아예 이제 노골적이고 이제 아주 명시적으로 대결로 가자 이런 것 같은데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선 당장 현실 공간에서도 정치 현실 공간에서도 우선 뭐 여서야 되니까 되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고 당장 이 조각 문제도 그렇고 말이죠. 우리 한국 사회 불평등이나 양극화 문제 같은 거 이런 경우도 협치나 통합 아니면 안 돼요. 아니 협치나 통합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의 방법론은 잘 구체적으로 잘 제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당선인이 아니죠. 윤석열 정권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철학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공정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양극화 문제 아까 뭐 우리 신 교수님 회복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까 뜬 거 보니까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회복이 될 수가 없고 공정해질 수도 없고 정의로워질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저는 새 정부가 특별히 유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세 분께서 각자 바라는 걸로 말씀해 주셨고 우리 이제
국민들, 청취자분들도 바라는 게 있으실 텐데 요 바람들을 잘 결실로 만들려면은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의 리더십 아니겠어요? 어떠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들어온 지 딱 1년 좀 더 됐잖아요, 지금. 그 정치하는 대선 과정, 그다음에 인수위 한 2달 과정 지켜보시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어떤 기대나 우려 그런 점. 인수위 얘기할 때요. 많은 분들이 이제 기자님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이제 인수위 저 성적 어떻게 보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인수위는 기본적으로 인수만 하는데요. 그냥 업무 인수인계 하는 데지. 네? 이게 뭐 어떤 그 실제로 뭐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과거에 큰 소리 뻥뻥 치던 인수위가 좀 문제가 있었지 지금은 오히려 업무 인수인계에 충실한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비전이 있어야 하는데 비전도요. 현실에 뭐를 하겠다 이렇게 한다 우리가 이걸 추진한다 위해서 비전을 설득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비전만 얘기하면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뻥으로 들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이번 인수위도 무난했고 윤석열 당선인이 한 가지 제가 주목하는 게 뭐냐면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출퇴근하면서 만나더라고요. 기자들하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내가 이거 뭐 어떻고 자기 입장 얘기가 그거는 내가 지금 얘기할 게 아니다. 이거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드디어 대통령이 땅으로 내려왔구나. 한동안 대통령이 땅에 없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한 10년 지난 10년 동안 본다면 기자들이 쉽게 대통령 만나서 물어보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구조가 아니었으니까. 이 땅으로 내려온 대통령. 저는 사실 바로 그 점이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바란다는 건 이건 바라는 건데 좀 치유의 리더십을 했으면 좋겠어요. 치유요? 그러니까 치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회 갈등 지금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전 200% 동의하는데 이게 화합은 안 돼요. 사회에서 갈라졌던 거 화합이라는 이거는 진짜 이건 유토피아에서 나오는 얘기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은 아니거든요. 그럼 뭐냐면 화합은 안 되더라도 서로가 상처를 좀 이렇게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분위기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바로 그런 이 분열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려를 통해서 그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리더십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그건 앞으로 두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우리 홍 소장은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기대나 우려 이런 것들. 그 앞에 하신 말씀 좋은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그 이어서 그냥 하나만 좀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그 치유라든가 회복 같은 굉장히 절박한 문제인데 여기서 조금 역사적 맥락이라는 좀 큰 시야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지금 우리의 어떤 그 갈등이라든가 이게 생겨난 국면이요. 멀리 갈 것 없습니다. 한 5년 전부터 우리가 박근혜 정권이 있었고 촛불 시위가 있었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이 들었었고 이렇게 오는 과정이 이게 어떤 뭐라 그럴까 더 화합하고 이러는 과정이라기보다도 지금 말한 일련의 과정들이 어떤 헌정의 연속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교란점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이때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어떤 것이냐. 지금 갈등이라든가 이게 단순히 벌어진 게 아니라 지금 말한 대로 박근혜 정권 촛불 시위 문재인 정권 5년이라고 하는 이 맥락 속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이 한 짧게는 5년 길게는 한 10년 동안의 시간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엇에 분노했고 무엇에 절망했고 무엇에 희망했는가 이거를 그 1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그 밑에 흐르는 민심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굴곡과 사건들 속에서 정말 버려야 될 것이 뭐고 정말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해 가지고 촛불 시위의 정신도 개혁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노력과 그 좌절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서 새롭게 2010년의 기억을 넘어서서 2020년으로 비약할 수 있도록 그 시대 정신을 읽어내셔야 그 회복과 치유가 가능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우리 최 교수님한테 그걸 여쭤봐야 되겠어요. 앞서 협치 통합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협치란 게 사실은 꼭 해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거긴 한데 지금 인사청문회 과정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워낙 권력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출발한다. 여당은 100석, 야당은 거의 180석. 그리고 지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야당과의 충돌이
굉장히 격화돼 있고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가야 돼요? 이렇게 여소야대가 심한 적은 없었어요. 없었죠. 13대 총선 이후에도 이 정도 차이 나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3당 합당으로 극복이 되긴 했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렇고. 워낙 지금 심해요. 이제 지금 100석 정도밖에 안 되고 거의 170석, 180석 되니까 지금 야당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워낙 그리고 지금 진영 간의 대결 논리가 뭐 이제 새롭게 뭐 굳이 이제 원인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현상적으로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대통령이 아까 신 교수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국민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민과 소통이라는 게 언론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죠. 기자회견도 많이 하고 기자들 앞에 많이 모습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제 국민과의 대화라는 것도 뉴스가 되면 안 되고 그런데 역시 야당 의원들과 전 1대1 대화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 무슨 여야 영수회담, 뭐 원내대표회담 뭐 이렇게 꼭 정형화된 툴에 의해서 만나는 거 말고 미국 대통령 하듯이. 네, 대통령이 전화 거는 거예요. 그냥 신 교수 잘 있었지 요새 이러면서 제가 말이죠. 오늘 번개합시다. 그럼 처음에 좀 약간 당황스럽지만 그럼 만나가지고 자주 뭐 밥도 먹고 원래 정치라는 게 조찬, 중찬, 만찬이 다 정치예요. 그렇죠. 그럼 맨날 혼자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혼밥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공격을 하고 싶어도 어제 술 한잔 먹었는데 또 공격할 수 있나요? 그게 쌓이면은 그게 소통이에요. 그럼 이제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여야가 좀 이제 가까워질 수 있다. 옛날에 전화 우리 신 교수님 많이 이거 봤습니다만 옛날 정치인들은 뭐가 낭만이 있었다고요. 요즘 진짜 아예 안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여야 의원들이. 지금은. 네. 그 얘기도 많이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도요. 계파가 다르면 안 만나. 안 만나잖아요. 계파가 다르면. 그럼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뭐 서로 이해도 좀 하고 뭐 겉에서 상임위에서 싸울 때 싸우더라도 그래야 그게 누적돼 가지고 아 그래 저 정도 되니까 좀 양보하자. 그게 타협과 절충이고 정치예요. 정치는 조정하는 거거든요. 완승 완패는 없어요. 정치라는 거는. 그걸 잘하는데 그거를 전 윤석열 대통령이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스타일을 볼 때. 근데 과도하게 검사 스타일로 막 밀고 나간다. 그건 아예 소통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야당은 뭐 잘 됐다. 우리 의석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국민들이 봐도 대통령이 됐는데 너무 사실 표차도 별로 안 났었는데 너무 과도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키는 대통령이 지고 있다고 봐요. 얼마든지 대통령의 그 권한 가지고 야당 의원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야당 의원도 다 생각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제 일단 국정 주도 세력이 됐으니까 똑같이 같이 맞짱 뜨지 말아라. 그러면 의외로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고건 전 총리님 있죠. 저희 학교 총장 하시다가 총리로 가셨거든요. 근데 고건 전 총리께서 우리 학교 총장할 때 학생들, 총학생회 학생들, 교수들 밤에 그냥 전화하는 거예요. 뭐해? 소주 한 잔 먹지? 정말요? 그러면은 학생도 그렇고 교수도 그렇고 그거 어떻게 그걸 거부합니까? 그냥 나가죠. 그러면 이 학교가 그렇게 큰 문제 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큰 문제 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학생들이 농성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고건 총장께서 뭐냐면 야 니들 춥지 않냐? 이불이 덮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서 예를 들면 그 학교 교직원 시켜서 동대문 시장 가서 이불 사오게 하고 사오는 동안 소주 한 잔 먹자 그러고 같이 소주 먹고 학교에서 이런 그 리더십이라는 것이 전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지금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 한 가지 덧붙이는 거 최 교수님 말씀 덧붙여서 저는 국민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렇게 정말 극단적인 여소야대인 상황에선. 근데 과연 여론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 그 첫 단추가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인데 인사가 만사다. 지금 솔직한 얘기로 제가 이렇게 볼 때 국민적 상식과 이게 좀 맞지 않는 분이 계속 있어요. 근데 이걸 밀어붙이면 국민 여론을 이게 한 번 어긋나기 시작하면 계속 어긋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밀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땐 하고 물론 당사자는 억울할 수 있어요. 전 충분히 억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당사자께서는 본인의 억울함이라는 것도 당연히 알리고 싶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사실 돈 없고 백 없고 줄 없어가지고 더 억울한 사람 엄청 많습니다. 장관 하시려고 생각할 정도의 높으신 분이라면 사실은
돈 없고 빼먹고 줄없어서 억울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차원에서라도 본인의 억울함을 너무 내세우지 말고 제가 볼 때에는 여론을 쫓는 성숙한 모습 그리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전 이 여론의 지지 없으면 여소야대 이거 돌파 못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앞서 최 교수님 말씀을 봐도 이제 대통령이 국정의 주도 세력이니까 이제 먼저 손을 내밀고 다가서고 양보할 거 하고 이렇게 해서 풀러 나가자 말씀이시고 이 신 교수님 말씀도 이 여론의 지지를 얻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여론의 지지가 별로 없는 기대가 낮으면 또 실망이 크지 않으니까. 그 장관 후보자 아마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또 지금 나오는 보도 보면은 그냥 강행할 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두 분 말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은데 여론의 항배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는 부정 여론이 높아요. 압도적으로. 높죠. 그거 따르는 거예요 그냥. 아니, 여당은 국민의힘에서도 빼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 나오는 근데 그거 이제 만약에 이거를 양보하면 다 무너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다른 그게 민주주의 정치가 말하는 대표성, 책임성, 반응성이에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국민들의 부정률이 높은데 맞아요. 엇가는 거예요. 그건 절대 성공 못합니다. 그건 정권을 위해서라도 그건 따라줘야 돼요. 그건 무슨 자꾸 정치화학적으로 제가 접근하면 추가적으로 한마디만 사회에도 관성이 있거든요. 관성이라는 건 공기정이 없을 때 한 번 물체에 힘을 주면 그 방향으로 계속 나간다는 거죠. 사회에도 관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약간 반대하는 어떤 그러한 여론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면 여론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 계속 그쪽 방향으로 나갈 위험성이 있어요. 그거를 이 현 정권 윤석열 행정부는 잘 기억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 2부 1분 남았는데 우리 신일 교수님은 2부만 하고 가시니까 우리 1분의 시간을 신일 교수님한테 드릴게요. 아까 이제 어젠다 세팅, 어젠다 말씀하셨는데 근데 사실은 그런 비판도 있어요. Anything but 문. 문재인 대통령 한 거 말고만 다 한다고 하지 뭐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게 없다. 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던데. 근데 제가 볼 때에는요. 사실은 촛불 정신 이런 거를 굉장히 문재인 정권이 강조를 했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추상적인 가치거든요. 근데 공정과 상식이라는 건 촛불 정신보다 훨씬 구체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촛불이라는 거는 보수도 나갔고 진보도 나갔고 중도도 나갔고 다 나가서 그건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그런 거고 단지 분노와 어떤 그런 것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공정과 상식이라는 건 좀 다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어젠다 세팅이라고 볼 때 제가 볼 때에는 거기에 기초해서 좀 더 구체화 작업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단 그걸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2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신일 교수님하고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기다립니다. 이제는 전직 대통령으로 인사드립니다. 홀가분한 인입니다. 어제 저의 마지막 퇴근길에 제 지지자들께서 불러주신 노래가 있죠. 그 노래로 우리 윤석열 정부 한번 응원해 보겠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게 눈부신 미래가 있어. 그 노래는 내 담당인데. 극하면 내는 윤 대통령 유행어로 새 정부의 기대감을 한번 높여보죠.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 내가. 윤석열 정부 좋아 빠르게 가. 거침없이 직진이라고 말한 자 누굽니까? 민주당과 협치도 해야 하고 4강 외교 시동도 걸어야 하는데 주변을 살펴야죠. 제가 또 급발진했습니다만 잘하시겠죠? 그죠? 마지막은 제가 나설 차례입니까?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 잘 알고 있습니다. 통합, 공정, 자유, 소통으로 성공한 정부 만들겠습니다. 응원 박수 많이들 보내주셔야지 않습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을 맞이해서 저희가 특집 새 정부에 바란다 코너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 앞서 2부에서 이제 정치 분야 얘기를 했었고 오늘 3부에서는 경제하고 이제 외교 얘기를 할 건데요. 앞서서 정치 분야에서 저희가 다루지 못했던 거 한 가지 주제만 먼저 좀 묻고 좀 경제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홍기빈 소장 개헌 앞서 2부에서 잠시 얘기할 때 말씀하실 때
그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한다. 우리 87년 체제가. 프랑스도 그래서 지금 유럽 인류 국가에서 독일한테 1위자를 내준 거 아니야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사회 변화를 80년 체제가 담지 못한다면 결국 항상 또 나오는 게 개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개헌? 저는 그 개헌이 돼야 된다고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지금 우리 산업 사회가 안고 있는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문제가 있는데 정치 구도는 90년대 초에 그 김영삼, 김대중 두 분 살아계실 때 그 정치 구도랑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병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니까 빨리 새로운 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단순히 뭐 이렇게 대통령을 어떻게 뽑을 거냐 이것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21세기형 국가로의 개헌을 국민적 합의를 모아서 하는 큰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창원 교수도 예전에 개헌이랑 선거제 개편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항상 대통령 취임할 때마다 개헌 얘기 나오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에 이제 개헌 얘기했었고, 근데 이 권력구도랑 개편하고 거기에 맞춰서 선거제도도 개편하고 기본권이라 이런 부분들도 21세기에 맞게 젠더 문제도 담고 뭐 그렇게들 얘기는 하는 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뭐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이번 정권에서도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게다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유난히 개헌 얘기, 권력구조 얘기가 안 나왔어요. 전혀 안 나죠. 마지막에 뭐 이재명 후보 측에서 뭐 정치 교체 얘기했는데 그거 굉장히 공허했고 개헌은 어쨌든 지금 현재의 이 권력구도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의회와 행정부가 융합하는 내각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마지막 이때 국회의원 출신 7명이었어요. 사실상의 내각제를 운영하고 있다.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내각제로 운영하면서 사실 또 삼권이 분리되어 있는 대통령제, 견제와 균형 안 맞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권력 구조도 안 맞고 뭐 지방 분권도 그렇고 다 해야 되는데 우리 김 앵커님 말씀처럼 도저히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개헌에 대해서는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진영 대결이 강한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지는 않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경제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근데 경제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부동산 이런 문제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경제 외국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언론으로 다 나오는 게 3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 3고의 파고를 뚫고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후의 경제가 순항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들 많이 하거든요. 지금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있어요? 우선 뭐 지금 말씀하신 쟁점들 뭐 좀 이따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이제 크게 그 환경 변화한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기간에 미중 갈등이 격화가 되면서 세계 정치 경제 질서에 그 한 30-40년 만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 우선 제일 시급한 거는 에너지 시장하고 그다음에 원자재 시장하고 식량 시장에서의 물가가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고 굉장히 불안정해졌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어떤 경제 질서를 갖다가 자유무역 질서로부터 이 두 개의 큰 질서로 지금 갈라서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예민한 물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가치 세설이 지금 재편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중간에 딱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야말로 가랭이가 찢어질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인데 여기서 그게 국내 문제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이거 뭐 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난 30년 40년 동안 금융 시스템하고 자산 시장하고 실물 경제가 맺는 관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부동산 말씀하셨지만 부동산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도 지금 여러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나 그 주식시장 같은 자산 시장들이 그 실물 경제하고 관계를 맺는 방식 그다음에 그래서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 게 지금 큰 변화가 왔기 때문에 이 방향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게 많은 나라들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또 더 큰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사회적 불평등이라든가 어떤 장기적 실업 문제 같은 것들이 있고 이 모든 거를 넘어서는 생태 위기에 어떻게 우리가 전환할 거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새로 지금 이 정권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진짜 안 좋은 건데 근데 어쨌든 뚫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제 걱정하는 게 인플레이션, 물가 높고 그럼 물가를 높으니까 그거 잡으려면 금리도 올려야 된다고 하고. 근데 거기서 제가 이거 정말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지금 고전적인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보통 인플레이션을 통화적 현상으로 봐요. 화폐가 많이 풀려서 그렇다.
그래서 고전적인 얘기가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돈줄을 줘야 된다. 인플레이션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수요 측면이 있고 공급 측면이 있는데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사람들이 수요가 많아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도 있는데 지금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제적으로 에너지 시장, 물가, 원자재 시장, 곡물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그리고 가치 사슬이 막 흐트러지면서 공급 측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의 성격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그럼 공급 이 측면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우리가 경제 외교를 잘해야 되고 그래서 에너지라든가 그다음에 원자재라든가 식량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경제 안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외교 문제하고 경제 문제를 아주 긴밀하게 결합시켜 가지고 이 물가에서의 병목이 공급 측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아주 세심한 정책이 이게 필요한데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거를 그냥 통화적 현상으로 봐 가지고 금리만 올리고 이러면 오히려 잘못된다. 이거는 경제학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막 줄로 민다라고 하는 농담이 있는데 줄은 땡길 수 있는 도구지 밀 수 있는 도구가 아니잖아요. 지금 같은 공급 측 인플레이션에서는 고금리 정책이라든가 이런 경제학 교과서의 해법이 줄로 미는 것처럼 별 효과를 내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 경제학 교과서에 의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는 외교 문제, 안보 문제를 결합시키고 국내에서의 어떤 수급 상황에 병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 구조를 합리화하는 좀 더 섬세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야 그러면은 교수님 우리 물가 오르니까 그리고 금리 올리니까 돈줄 줘야 되는데 추경은 또 해가지고 저 소상공인 지원을 해야 되고 돈은 풀어야 되고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야 그런 고민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홍 소장 말씀 들어보면 걱정 안 하고 그냥 추경해도 되겠네. 돈줄 죄는 게 인플레이션 잡는 거에 능사는 아니니까. 그게 그렇게 간단치는 않을 거예요. 아마 홍 소장님 말씀처럼 과거에 그 어떤 그 전통적인 자유주의 경제에만 입각해서는 안 된다 하더라도 근데 물가가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설렁탕 한 그릇에 15,000원이에요 이제는. 서민 음식이면 칼국수도 한 그릇에 뭐 7, 8,000원이 8, 9,000원이 기본이고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는데 또 금리가 오른단 말이에요. 미국에 지금 기준금리 계속 더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지고 우리나라 돈이 빠져나갈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말하면 스태그플레이션 물가 오르는데 성장은 안 되고 취업도 안 되고 다 얘기하는 거니까 저출산 여전하고 결혼 안 하고 2030 사람들의 좌절이 있고 일자리 문제 이런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풀려면 역시 전 이 부분도 완전한 해법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일단 그 경제 전문가들 얘기 충분히 듣고 그리고 이것도 약간 지정이 달라요. 보수 정권은 규제 완화 쪽으로 자꾸만 갈 거 아닙니까? 성장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윤석열 정부는 방향 그렇게 잡았죠. 그렇죠. 일단 그러니까 성장과 분배 선순환이라고 합니다만 아무래도 분배보다 성장 쪽에 가고 그러면 한국 사회의 양극화나 불평등의 문제가 더 격화되고 심화되고 사회적 갈등은 더 커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회적 갈등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를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 아까 우리 홍 소장님이 그 경제와 안보의 문제, 외교의 문제 같이 봐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 논리로 국내 정치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를 같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한군이 통화량을 조절한다고 해가지고 금리만 무조건 올린다. 그래서 될 문제는 아니죠. 또 하나 좀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이번에 인사청문회 나오는 사람도 보십시오. 전관예우의 문제 항상 나오는 거잖아요. 뭐 한 달에 1억 2억은 별거 문제 아니지 않냐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엄청난 박탈감을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 사회의 기득권들이 조금 양보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좀 소득이 낮은 분들은 낮은 분대로 이 정도 어느 정도 양보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게 그게 정치력이거든요. 그런 그 맥락 속에서 경제의 이 인플레 문제, 고금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과연 현 정부가 이제 그런 것도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그건 제가 볼 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 정치력이 필요한 부분이 항상 뭐 개혁 할 때 정치력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개혁은 또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개혁 하나씩만 여쭤봐야 되겠다. 우리 최 교수님한테는 연금 개혁 여쭤볼 거고 우리 홍 소장한테는 교육 개혁 또 사전 인터뷰 때 말씀하셔서 제가 여쭤볼 건데 연금 개혁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연금 개혁이라는 게 근데 사실 연금 개혁은 대선 때도 보니까 모든 대선 후보들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누구도 그 칼을 대기 두려워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연금 개혁을 이제 안철수 후보가 얘기를 많이 했었죠. 많이 했고 이제 토론회 때 뭐 동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는데 그건 원칙적인 동의에 불과해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긴 했는데 결국은 공무원연금 그리고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런 게 같이 연계돼 있는 면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지금 아무리 많아도 뭐 그렇게 액수가 높지가 않잖아요. 이걸 어떻게 잘 결합시키냐의 문제인데 그냥 재원의 문제도 있고
사회적 합의의 문제예요. 이거야말로. 돈을 좀 더 내면서 좀 덜 받는다든지 돈을 좀 덜 내고 많이 받는다 이런 것들은 결국 사회가 합의에 나온 수밖에 없어. 이거는 여긴 또 이건 세대 갈등까지 엮여 있어가지고. 이건 세대 갈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 사회가 어떠한 방향을 이끌어내고 어떤 방향을 지향할 것인가는 그들 구성원들의 문제이란 말이에요. 그건 결국 또 정치가 해내야 돼요. 정치력이 없다 보니까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는 좀 아무도 못 꺼내죠. 이거. 기득권이 좀 양보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래야지 조금씩 격차가 좁혀질 거 아닙니까. 완전한 평등은 불가능한 거니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끌어내냐고요. 기득권의 양보를. 그건 결국은 정치가 부단히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소통과 협치가 의미가 있는 건데 소통 협치는 따로 가고 구체적인 행동 방안은 나오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가 자꾸만 갈라지는 거거든요. 저는 연금 문제는 이 정권 들어서 계속 연구해 나가야 돼요. 진짜로. 위원회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건 한국 사회의 갈등은 점점 깊어질 거다라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홍 소장께 교육개혁 여쭤볼게요. 이 교육개혁에 대해서 사실은 교육개혁은 근데 연금개혁은 대선 때 저 후보들이 말은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잖아요. 교육개혁은 속된 말로 별로 언급한 후보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렇지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어떤 점에서요? 교육개혁 이거는 교육은 저희 교육 전문가 전혀 아니니까 저는 그냥 경제하고 산업과 관련된 측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그 전 세계에서 벌어진 그 경험인데 교육이라고 하죠. 특히 대학이라든 고등교육이 불평등을 엄청나게 양산시킬 수 있는 장치일 수도 있고 불평등을 잡는 가장 그 강력한 장치일 수도 있다라는 두 가지 사실이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걸 극명하게 표현하는 그 어떤 그 메타포가 있는데 영국하고 스웨덴 경우를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교육 정책은 이게 흔히 농담으로 이제 동아줄 정책, 우리말로 바뀌면 동아줄 정책인데 좀 능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들이 각자 이렇게 타잔 그 치타가 이렇게 그 동아줄 잡고 올라가듯이 동아줄을 여러 군데 때려서 뛰어난 사람들이 올라가도록 만든다. 근데 그 결과는 뭐냐면은 그 연봉 3억 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연봉 그야말로 3천 이런 사람으로 그냥 쭉 이어지는 불평등이 되잖아요. 근데 스웨덴이나 북유럽에서 취했던 방식은 이 교육 정책은요. 그 동아줄 방식이 아니고 엘리베이터 승강기라고 하는 비유를 써요. 그러니까 온 국민 뭐 스웨덴은 한 인구도 한 1,000만 명밖에 안 되니까 온 국민의 수준을 다 같이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방침을 취했다는 점에서 스웨덴하고 영국하고 비교가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판교 이런 데 가보면요. 신혼부부인데 30대 신혼부부인데 합쳐서 연 수입이 5억쯤 되는 부부들 꽤 많아요. 근데 거기서 바로 그 지하철 타고서 한 몇 정거장만 가면은 정말 서민들 많이 계신데 이런 불평등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라고 하는 거 이거는 지금의 산업 구조하고 지금의 경제적인 패러다임에 이게 지식경제 패러다임, 혁신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몇몇 똑똑한 사람들한테 집중이 되는 게 아니고 전 국민 또 젊은이들만이 아닙니다. 50대, 60대의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해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 해서 다 같이 그 어떤 부가가치를 늘릴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전 국민 차원의 엘리베이터처럼 역량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고 그렇게 본다면 아주 중요한 문제가 공교육 개혁이죠. 가장 강력한 무기는 공교육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교육 문제를 어떤 교육 문제 좁게 보지 마시고 산업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노동시장 정책, 경제 정책 전체랑 통합해서 볼 수 있는 이런 해안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시간 한 4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외교안보 문제 좀 짚어볼게요. 앞서 우리 홍 소장께서 경제안보에 관련된 말씀하셨어요.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는 원자재 수급이 원활해야 되니까 뭐 식량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그건 결국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가 해결할 부분이다라는 말씀하셨고 결국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도 경제안보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이제 경제안보 얘기 나오면 대한민국의 영원한 숙제 미국과 중국 어디로 선택해야 되나? 알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다툼은 계속 격화되고 미국이 우크라이나 문제가 정리되면 예전에 하다가 잠시 중지된 미중 패권 경쟁이 또 격화될 건 불보듯 뻔한데 우리는 어디로 이거 가야 답이 안 나오는 문제잖아요. 미국 편에 설 거냐 중국 편에 설 거냐. 답이 안 나오는 문제일 경우에는 문제를 우회하는 게 좋아요.
왜? 예, 어떻게요? 어떻게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패권이라는 건 전 세계적인 패권이기 때문에 한반도 상황이라든가 이렇게 미시적으로 양대국이 이렇게 신경 쓸 겨를이 없거든요. 이 틈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은 양쪽하고도 친해야 되지만 경제 관계라는 거는 아주 그 모세혈관과 실핏줄 같이 여러 가지 복잡한 가치사슬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 시야에서 벗어나 있는 틈을 타가지고 반도체 부분이라든가 여러 다른 산업에서 다양한 나라들하고 다양하게 이 실핏줄 관계를 그 강대국이 모르는 사이에 알게 모르게 동남아, 아프리카 막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다변화해 놓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조금씩 목소리를 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그 섬세한 미세 조정, 파인 튜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최창현 교수는 미중 이 갈등 그 국면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은 뭐라고? 우리나라의 그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영원한 사실 숙제예요. 그래서 그 책이 그 베스트셀러가 지리의 힘이라는 책이 지리의 힘. 그 1권 2권 나왔는데 우리로서는 사실 그 한계에 많이 봉착해 있어요. 그렇죠. 미중이라는 게 워낙 지구1, 지구2기 때문에 결국은 안보나 경제나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 없어요. 사실. 안보는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되 지금 최대 또 수출 무역국은 중국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치우치는 쪽으로 이념적으로 절대로 갈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 중국에 대해서 부단하게 양해를 구하고 우리가 보다 당당한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 과거에 인조 때 그 반청 반명 가지고 많이 싸우고 그랬지 않았어요? 조선시대에. 그런 것처럼 너무 이 한쪽에 진보 쪽은 뭐 친중, 극단적으로 말이죠. 보수는 친미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용을 강조한다면 미국과 중국이 어느 쪽에 편당적으로 편향적으로 치우칠 필요가 전혀 없다. 그게 전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최창현 교수께 마지막 요거 여쭤봐야 되겠다. 대일 관계 그다음에 우리 홍 소장께는 북한 문제 여쭤볼게요. 대일 관계는 어떻게 풀어요? 대일 관계도 과거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가 중요하다 하더라도요. 한일 위안부 문제라든지 징용 문제 이런 것들이 일본이 주장한 대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국민들과 같이 합의해 나가면서 일본에 할 말을 하되 그러나 일본도 자신들의 이익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과 관계가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얘기입니다만 보다 당당하게 과거사 문제에서는 할 얘기 하되 외교라든지 미래지향적인 건 또 실용적으로 가고 그럴 때 좀 뭔가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북한 문제 얘기는 못 듣겠네요. 다음에 모셔서 다시 듣도록 하겠고요. 오늘 3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년 요기대 특임교수, 홍기빈 글로벌 정치의 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서 오세요. 이번 정류장은 개구쟁이 김태연의 정치쇼입니다. 채널 고정.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한총물을 고려하라. 고려 기프트. 한총물 고려 기프트. 싸다 싸. 고려 기프트. 매출로 한총물을 고려하라. 한총물은 고려 기프트. 혈액투석하러 집 가까운 곳으로 왔는데 선생님은 어떤 분이실까 궁금한 것도 있는데. 걱정 마세요. 투석 전문의와 함께라면 더욱 안전합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혈액투석 투석 전문의가 함께하겠습니다. 대한신장학회. 김태현의 정치쇼 샤브입니다. 제가 4부인데 4부. 예. 오늘 저희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새 정부에게 바란다 특집으로 마련해 보고 있는데요. 취임식 30분 전입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 우리 청취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이 아무래도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패착 부동산 얘기를 하고 지나간 얘기지만 문 정부도 스스로 그걸 인정하고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새 정부한테 가장 큰 기대를 갖는 것, 그러면서도 동시에 걱정이 되는 거 하나도 바로 부동산 문제인데, 자, 오늘 부동산 전문가 두 분 모셔서 집 얘기, 부동산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두 분 나오셨어요. 부동산 문제 최고의 정책통 국민의힘의 김연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모든 언론사에서 부동산 인터뷰를 따야 된다. 그럼 누구냐? 바로 이분입니다.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신 박원갑 위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원갑 의원께 실제 부동산 시장 분위기 어때요? 지금?
전반적으로 뭐 온기가 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다만 거래량은 못 따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강하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규제 완화. 그래서 실제로 뭐 한국 부동산은 주간 통계도 보면은 지금 15주 만에 아파트 값이 이제 상승 전환하는 경우 있는데 이 통계는 별로 안 닿아올 거예요. 제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말씀을 드렸고 이게 결국 집값을 끌어올리는 상당 부분 어떤 역할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파트 단지 가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지은 지 15년, 한 20년 넘은 아파트 단지들은 전부 다 플래카드가 붙어 있어요. 예. 경축, 안전진단, 뭐 통과 이런 식의 뭐 아니면 안전진단 뭐 추진한다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서 결국은 이런 집주인들의 어떤 그런 기대감이 팽배해 있어서 뭐 금리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안 빠지는 어떤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대 심리로요. 김연아 의원, 우리 부동산 시장 안정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안정화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이 올랐어요. 문정부 때 엄청 올랐어요. 야 집값이 너무 올랐으니까 사람들이 사기 힘들어. 집값을 끌어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문정부 초기 때로 집값이 끌어내려가요. 네, 그러면은 자산 가격 폭락이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의미하는 안정화라는 건 참 애매모호한 표현이고 저는 정치적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상승률이 둔화되는 것도 안정화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한 5% 10% 올랐다면 올해는 5% 이하로 오르는 것도 안정화. 예, 또 반대로 조금 뭐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거 또 예를 들어서 뭐 한 5% 떨어질 건데 마이너스 1%만 떨어지면 안정화.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좀 그 기준이 모호한데 이걸 좀 알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자산 가격은 위로나 아래로나 너무 급격하게 변동을 하게 되면 다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서는 그 변동폭을 좀 줄이려고 하는 게 하나의 그 정책 목표가 되고 지금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하락을 염려하는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기대감 때문에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다시 오르는 걸 좀 막아보려고 지금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수면 밑에 올라오지 않는 위험 요소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금리가 지금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오를 것 같은데 아주 빠른 속도. 그렇죠. 이게 금리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 가격이 유지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좀 하락의 가능성도 있고 또 중요한 건 저는 윤석열 정부 이 시장 우리가 안정기 뭐 정상화기를 거치면서 자산 가격이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 거치면.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비싼 주택 이런 것 더 안 좋죠. 비싼 주택 이런 것들은 조금 조정을 받지만 큰 폭의 하락 가능성은 없는 반면에 조금 금액이 적은 낮은 주택이라든가 외곽에 있는 주택은 이번에 금리 오르고 이러면 굉장히 많이 가격이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중간지대의 자산이 사라지고 더 양극화되는 현상.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걱정이었는데 이게 또 다시 양극화된다라고 하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건 아마 부동산 초심자인 제가 이해하기로는 경기가 침체되고 금리가 오르면 고가 주택은 버티는데 저가지가 못 버티고 빠진다 뭐 이렇게 이해도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잘하시네요. 네. 아 그래요? 네. 내공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제가 보완해 드리면은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외곽 지역을 먼저 팔려는 경향이 있겠죠. 그렇죠. 똑똑한 채를 지키고 싶으니까. 그렇죠. 이제 취임식 하는 날부터 1년 동안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한시적 감면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팔면 이제 정상세율 인정을 받으니까요. 또 하나는 최근에 2, 3년 동안 집값이 많이 오른 것은 강남이 아니에요. 비강남의 반란, 그다음에 탈서울 내 집 마련 수요. 그래서 주로 서울 가운데서도 조금 외곽 그리고 경기 인천 지역이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20, 30대들의 패닉 바잉 아시죠? 영끌 비투 이래서 결국 상대적으로 싼 집을 많이 샀단 말이에요. 주로 갭 투자식으로 많이 샀죠. 그 가격이 이제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한시적 감면을 활용해서 많이 오른 집을 팔 수도 있을 거잖아요. 뭐 그런 측면들도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는 뭐 요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김 의원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현실적인 부동산 지역 목표는 뭡니까 그럼? 일단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더 폭등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집값 1년 또 많이 오를 거니까 어떻게든 이번에 사야 돼. 요런 패닉 바잉을 없앤다. 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내내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국민들 앞에서 진짜 큰 소리를 쳤죠. 네, 그러더니 마지막 국토부 장관이었던 변창흠 장관이 주택 거의 뭐 150만, 200만 호에 가까운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보통 지금 윤석열 정부가 5년 내에 짓겠다고 하는 주택 공급 물량인데 그거를 정권 한 1년 남겨놓고 그 얘기를 발표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동안 주택이 부족했었는데 그걸 국민들한테 속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선 이번 공약을 보면 심지어 이재명 후보는 350만 호를 짓겠다고 해요. 민주당 출신의 후보인데 그 얘기는 시장에서 이게 공급이 없어서 오르는 거야 이런 불안감 때문에 공급이 없으면 지금 당장 사는 게 유리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큰 주안점을 두는 건 그게 아니다. 지속적으로 공급이 일어나니까 지금 서둘러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신호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워낙 규제가 많으니까 규제를 모르는 사람은 시장에서 굉장히 손해를 보고 규제를 잘 아는 사람은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이득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윤석열 정부가 주는 사인은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 이제 누구든지 그냥 돈이 생기면 거기에 걸맞는 세금을 내고 그게 뭐 1주택이든 2주택이든 크게 구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 능력에 맞게 또 대출도 받아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대출도 사실 그렇게 억누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현금 부자들이 집을 많이 샀고. 실제 그렇죠. 네, 또 이제 뭐 연예인들 같이 이렇게 목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집을 많이 샀고, 그다음 졸지에 부모로부터 한 10년 뒤에나 증여를 받을 사람들이 다 10년 이상씩 당겨서 증여를 받아서. 강남에는 정말 20대들 집 금수저가 급증하는 게 지난 5년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저는 정책에 대해서 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30대 초반에 직장인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누구나 부러워하는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그러면 제가 부모님한테 받은 건 많지 않더라도 제가 부부가 다 건실한 직장이 있으니까 대출을 받아서 웬만큼 살 수 있는 집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출은 막아놓고 집값은 올리고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부모님한테 받을 거 없고 머리 하나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뭐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걸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는 대출 규제 풀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지금 금리는 올라가고 그럼 그걸 어떻게 풀어요? 아니 근데 그 원래는 대선 공약은 생애 처음으로 사는 사람한테는 LTV 주택담보 인정 비율을 80%로 하고 나머지는 다 70%로 일괄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국정과제를 보니까 생애 최초 80%만 살리고 나머지는 주택시장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여건을 봐서 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과연 내가 30대라고 하면 생각을 해봐요. 금리가 지금 5년 주담대라고 그래서 그게 혼합형 한 4.3, 4.5 정도에 빌려 가거든요. 그런데 금리가 이제 앞으로 JP 모간에서 말하기를 내년 1분기까지 5번 올린대잖아요. 2.75%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갈 거로 본다는데 요새 30대들이 재테크 지능이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에요. 예? 이분들 입장에서 대출을 많이 해준다고 그래서 과연 그렇게 풀로 연끌 비투를 하겠느냐.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는. 안 하죠. 안 하는데 다만 이게 이제 그 다시 금리가 뭐 빠진다든지 할 경우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당분간으로 봤을 때는 그런 비합리적인 행동은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이제 DSR이 올 들어서 이제 강화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창구에 물어보면은 연봉이요 한 7천만 원 넘어서면은 DSR보다는 LTV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LTV를 완화한다는 것은 주로 고소득
사업자 중심으로 대출 여력이 더 많아진다. DSR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이 LTV 어떤 완화 효과가 뭐 크지는 않을 거다. 뭐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청년층은 이래나 저래나 계속 힘든 거 아닌가? 근데 생애 좀 첫 주택 구입하기. 근데 좀 생각을 다르게 해보면 지금 대출 중에는 정부가 도시주택기금이나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하는 모기지가 있어요. 약간 이제 공공 성격의 모기지인데 예. 이제 그거는 좀 상대적으로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좋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생애 최초 첫 주택 구매자가 아닌 사람들한테 이 대출을 풀게 되면 주택을 원활하게 막 교체하고 하나 더 사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는데 지금 경기 상황이 그게 안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걸 무주택자들이 사게 하기 위한 일종의 금융적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지금 필요한 기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그럼 요즘 이제 집값이 떨어질 것 같고 금리가 오른다. 전세를 알아보니까 요즘 전세도 또 다 대출로 전세 가거든요. 자기 돈으로 전세 가는 사람 많이 없죠. 올라서. 그러니까 전세 금액 자체가 뭐 수억이 되니까. 근데 전세 대출 금리도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면 실제로 뭐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거 들어가 살려고 하는데 전세 대출 금리는 예를 들어서 뭐 한 5.9%, 6%인데 구입자금 대출은 한 4.5%다. 그러면 어차피 내가 오래 살 거면 매매로 사는 게 유리하니까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의 수요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또 하나 좀 제안하고 싶은 건 이렇게 금융시장에 좀 급변기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인데 대출의 그 금리 옵션을 좀 약간 소비자 맞춤형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다양하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변동금리로 하게 되면 만약에 쭉 변동금리로 하게 되면 막 지금 너무 높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금리가 내려갈 때 변동금리로 하게 해주면 그땐 금리가 다시 싸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좀 경제 전문가들이 금융 전문가들이 부동산 정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금리가 오르고 금융시장이 요동칠 때는 금융수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국정과제를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시장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 옵션을 내놓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실수요자 입장에선 그런 변동형 또 변동과 고정을 이렇게 병립하게 되는 그런 대출 상품을 만들게 되면 전세 대출보다는 좀 유리하게 그다음에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김연아 의원이 역시 정책동 의원답게 좋은 의견 주신 것 같은데 앞서 말씀을 드렸던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목표 심리적으로 패닉 바잉을 없애는 그런 안정화시키는 그렇죠. 예, 그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쓸 수 있는 게 또 뭐 있어요? 두 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는 시장에서 이제 매물이 나오도록 해서 말하자면 이제 가격과 거래량이 물 흐르듯이 이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거는 이제 한시적 양도세 감면은 이제 시작을 이제 하는 거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공급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5년 동안 250만 가구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그런 신호들이 과연 시장 참여자들한테 그대로 읽힐 거냐 혹시 이제 소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아까 저 박사님 말씀한 것처럼 아니 나중에 공급이 많이 되면은 지금 서둘러서 왜 이렇게 사 이런 병목 현상이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약을 보면은 재개발 재건축이 한 47만 가구 정도 돼요. 그리고 도심 역세권 복합 개발이 한 20만 가구. 나머지 뭐 공공택지도 많아요. 한 142만 가구 정도 되는데 문재인 정부하고 다른 큰 점은 바로 재개발 재건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필요하죠. 30대들이 누가 밖에 나가 살려고 그러겠어요. 좋은 지역은 지금 재개발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재개발은 지금도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재건축은 이게 생각보다 장기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안전진단 완화 같은 거는 지금 곧 아마 시작할 겁니다. 뭐 할 건데 그건 뭐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종 관문은 재초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 저는 이걸 재초제라고 부르는데. 재초제. 무슨 의미인지 알겠다. 이게 그 재건축이 안 되는 근본적인 원인인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뜨거운 감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가구당 3천만 원 이상 수익이 생기면은 최대 50%까지 부담금으로 내야 되는 건데 이걸 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이 법에 딱 이게 명기가 돼 있어요. 시행령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그러면은 풀어야 뭐 완화를 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새 정부가 뭐 어쨌든 민주당하고 좀 협의를 해서 좀 숨통을 틀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들을 좀 저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박원갑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그거 풀어야 된다는 완전 말씀이신 것 풀기는 같은데? 쉽지 않을 거예요. 국민정서상. 그렇지만 국민정서상? 일부 완화하는 것은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재건축이 활발해지고 그래야 좋은 지역에 새로운 물량들이 나오니까 그런 그렇죠. 뜻이신 거죠. 어떻게 보세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는 게 과거에도 시행했다가 경기가 안 좋으면 환수되는 이익이 없어서 또 유야무야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가격이 오르면 그때서부터 법을 또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뒤늦게 먼저 간 사람들은 아무것도 환수 못하고 뒤늦게 또 편성한 사람들에게만 발목을 잡는. 그러니까 저는 뭐든지 개발이익 환수나 이런 것들은 좀 지속 가능성,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너무 과도하게 환수하려고 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한 70% 정도만 내가 생각한 이익의 70% 정도가 달성됐을 때 한번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공공도 똑같다고 보는데 누구에겐가 뭐 개발 이익을 100% 환수한다는 이런 거는 나는 굉장히 정치적인 일종의 단어지 실현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는 좀 제도 손질이 필요한데 내가 좀 정치권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시간이 답이다.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지금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할 거예요. 근데 결국은 대못을 박아놓은 게 많아서 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국회가 지금은 뭐 윤석열 정부 출범하는 거에 별로 호의적이지 않지만 2년 뒤면 총선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사실상 이것을 계속 민주당의 의견대로 반대할 수만은 없어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내후년에 총선을 한 6개월 앞두고 국회에서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서울 재보궐선거와 지난 대선에서 부동산의 규제 완화가 당의 목소리로 나왔어요. 물론 선거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후퇴하기는 하지만 저는 이게 정치의 힘이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동안 과도하게 시장을 옥죄었던 규제를 일부 손봐야 되겠다는 거. 또 한쪽에서는 완전히 이거는 제대로 폐지하고 없애야 된다는 주장 간에서 절충점을 찾아서 저는 정치적 협상 또는 정치적 결단이 2년 안에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세금 문제도 그렇게 보세요? 세금도 마찬가지죠. 저는 그래요. 우리가 부동산을 갖고 벌금을 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건 벌금으로 맞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세금이라고 쓰고 벌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그런 거죠.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일종의 약간 벌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나 뭐 이런 개발 이익에 대한 환수 이런 부분들은 약간 공적 목적을 위해서 환수하니까 그거를 뺏기는 사람,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벌금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보유세는 벌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꾸준하게 그 보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일정 부분 재산을 가진 거에 대한 부담으로 내야지 갑자기 지금 요즘 종부세나 재산세 보면 뭐 1년 사이에 막 200%, 300% 이렇게 오르거든요. 난 그건 세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월세 시장 얘기 좀 해볼게요. 어떻게 보면은 서민들한테 더 중요한 건 전월세 시장일 수도 있으니까. 오늘 임대차 3법이 7월 말이면 2년 되잖아요. 어제도 일부 조간신문 보니까 뭐 벌써부터 전세값이 폭등할 거다 뭐 이런 안 좋은 예측 기사들이 있던데 실제로 폭등 조짐이 있나요? 시장을 잘 몰라서 저는 그런 분석이 나온다고 봐요. 이미 다 올랐습니다. 더 안 좋은 거네. 더 벌써 올랐어요. 제가 오기 전에 한번 임대차 3법 시행되고 나서 4월까지 전국의 전세값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국은 한 20% 정도 올랐고 서울은 23%, 뭐 수도권도 한 23%, 많이 오른 데는 뭐 인천 연수구, 시흥, 노원구, 안성 이런 데인데 30% 이상 올랐어요. 이건 통계일 뿐이에요. 실제로 많이 오른 데는 곱절 이상 올랐습니다. 벌써?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결국 유통매물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4년 계약을 하니까 사실상 이게 시중에 나오는 전세 매물이 없으니까 결국 수급 불균형에 의해서 가격이 급등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임대차 3법의 충격을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흡수했다고 봐요. 이미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던 세입자들은 이거 완전히 흔히 말하면 나자빠질 일이죠. 이게 뭐 전세 푸어, 렌트 푸어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거의 비명을 지를 수준으로 전세값이 많이 올랐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시세예요. 신규 중심으로 하는 이 시세는 주간 단위로 발표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미 많이 올라가지고 그렇게 추가적인 어떤 급등이 없을 거다. 그래서 실제 시세하고 그 이제 재계약 갱신 청구했다가 나오시는 그 세입자하고 이 굉장히 이게 온도차가 큰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뭐 정치권에서는 임대차 3법 이거를 뭐 민주당에서는 유지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손본다 또는 폐지한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근데 이제 법으로는 지금 국회 구성상 뭐 국민의힘이 아무리 개정안을 내놔도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지금 근데 이거를 만약에 개정하면 전세값을 좀 더 안정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지금 아까 저도 박원갑 의원님하고 비슷한데 지금 어설프게 건드리는 건 조금 저는 오히려 부작용이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제가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제 아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던 사람들이 4년 만에 나오니까 전세값이 주변에 너무 올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사연이 너무 뉴스에 초점이 되면서 특히 민주당이 이런 사람들의 사례를 들면서 그럼 뭐 계약갱신권을 6년으로 하자. 신규도 하자. 이런 신규도 하자. 이제 저는 이게 악수라는 거죠. 예,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고 그러지 말고 지금 이제 보면은 시장 가격이 좀 여러 개로 형성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조금 여지를 주는 거지. 실제로도 서로 합의하게 되면 5%가 벗어나는 범위에서도 계약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거를 딱 5%로 물리고 막 이러는 것들이 오히려 전세 시장의 숨통을 못 트이게 하니까 다만 그런 것들을 근거 자료로 남기고 서로 협상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는 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좀 적극 활용해야 된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지금 약간 악법처럼 적용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집주인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무조건 세입자가 나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가짜로 들어간다고 해놓고 세입자를 내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대항력은 지금 현재 법에서는 좀 미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법안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야, 30분이 시간이 부족하네요. 한 30시간 해도 모자른 이 부동산 토론. 예, 오늘 저 새 정부 맞이해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하고 앞으로 시장 전망까지 들어봤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죠. 다음에 저희가 기회 되면 두 분 모셔가지고 좀 더 좋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고 여기서 오늘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아 전 의원, 박원갑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도 물러갔다가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